네, 시청자 여러분,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죠.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직을 물러났습니다. 이제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로서 본격적으로 걸음이 시작되는데요. 어제는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났죠. 원팀 가능할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이 경선을 약 2주 정도 남겨놓고 점점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거셉니다. 윤, 홍, 유, 원 발언들이 점점 세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패널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유승민 후보 캠프의 성화실장이죠. 오신환 전 의원 나와 있습니다. 네, 뉴스 썰기는 어떤 내용 썰겠습니까?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윤석열, 홍준표, 윤석열 후보 간의 그 경쟁이 점점 과격해지고 있잖아요. 예. 서로가 서로에게 너 이런 막말했지라고 리스트까지 공개적으로 보도자료를 언론에 뿌렸습니다.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25가지. 25개. 주옥 같은 막말들 알겠습니다. 네, 영끌 인터뷰는요? 독도는 우리 땅 맞죠? 당연하죠. 네, 오늘 바로 독도의 날입니다. 네. 오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념해서 이재석 대표를 만나서 이번 광고 독도의 날 기념 캠페인에 대한 얘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영상들이 좀 많이 나오겠네요.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 패널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유승민 후보 캠프의 오신환 성화실장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앞에 할 때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 간의 거센 말싸움, 주로 홍과 윤인데 네네. 제가 유승민 후보를 우리 오신환 실장님 유승민, 얼굴 보고 넣습니다. 유승민 후보도 거칠어졌습니다. 많이 예, 거칠으셨더라고요. 예. 원희룡 후보는 아주 거칠어지셨고 네, 그 얘기도 이따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첫 번째 주제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여러 생각을 가지실 수는 있지만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이어가야 한다는 대의를 버리지 마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을 이어서 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의 팀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팀이 아니라 이제 드림팀이 돼야 된다고. 예, 첫 번째 주제는 이재명의 마지막 출근으로 잡았습니다. 경기도지사로서의 마지막 출근이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건 어제 이낙연 전 대표와의 포옹이었죠. 어제 이낙연 전 대표를 김종민 의원님은 만나셨잖아요. 예, 이재명 후보도 후보도 만나고. 만났습니다. 혹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후보 만난 다음에 네. 김종민 의원님은 이제 이낙연 후보 캠프의 정치개혁 비전위원장을 역임하셨으니까 예. 이낙연 대표의 표정이 어땠습니까? 되게 편한 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짐을 덜었다? 예, 그 얼굴이 네. 이렇게 좀 밝아졌다고 할까?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그건 좀 약간 편해졌다, 마음의 부담을 좀 내려놨다 이런 느낌이 딱 드는 예. 그런 표정이었고 또 자연스러웠고 그런 말씀하시다 당신이 평생 그 대학 졸업하면서 이렇게 실업자, 그러니까 출근할 일이 없는 예. 그런 날을 지금 처음 겪고 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디 갈 데가 없다 이런 경험을 처음 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경험이니까 꼭 잘 좀 해보셔라. 아침에 일어나서 갈 데 없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대학 졸업하고 한 2년 동안 갈 데가 없었어요. IMF 직후에 졸업을 해가지고. 이낙연 후보는 늘 이렇게 그 직장 생활하고 뭔가 이렇게 일을 이렇게 이어서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이제 새로운 경험이라고 뭐 말씀하시고 또 사모님이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사모님이 이제 그 경선하면서 고생을 엄청 하셨거든요. 그리고 호남 같은 데는 오히려 이낙연 대표보다 사모님 인기가 더 좋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그 경쟁에서 좀 예. 놓여나니까 뭐 되게 마음이 편하시다고 하고. 그리고 저 자꾸 사모님 얘기 말고 예. 궁금한 건 과연 원팀이 가능할까 이거잖아요. 원팀
드림팀이 될까요? 그러니까 드림스 컴트루가 될까요? 네. 드림으로 남을까요? 드림스 너무 영어로 컴트루가 썼나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드림스 네, 컴트루. 거의 확실합니다. 이낙연 캠프의 핵심 별로 뭐 마음 실세님이 진정성이 담겨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유도를 하고 이렇게 막 이제 이간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전혀 그런 마음. 그렇게 해서 넘어갈 민주당이 아닙니다. 아니 근데 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예. 지금 지금 벌써 한 2주 됐나요? 네. 예. 그 정도 시간으로 저게 뭐 원팀을 넘어서 드림팀으로 간다는 게 그렇게 간단치는 않아요. 당내 저는 경선이 제가 더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그 상처도 많이 있고 어쨌든 뭐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자세를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뭐 또 워낙 뭐 목표 지향적인 분이니까 예, 그걸 위해서라면 뭐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하려고 노력은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이른바 용광로 선대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캠프에 있던 분들도 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다 뭉치자. 중요 직책도. 김종민 의원님도 혹시 가십니까? 오파가 있었나요? 이제 아니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있었는데요. 아직 이제 당에서 선대위 구성을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11월 초 정도에 선대위가 구성될 것 같습니다. 11월 초에. 그때 되면 뭐 서로 필요한 역할이 있으면 다 같이 해야죠. 이거는 이제 이재명 후보 캠프가 아니에요. 이건 민주당의 캠프거든요. 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회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은 또 공적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김종민 의원님도 나 일을 맡기면 나도 가서 열심히 당연하죠. 하겠다. 예. 약간 통합이 되는 분위기인데 지금 이게 보니까. 아니 당연히 그거는 뭐 이제 낙천한 그 캠프의 식구들은 말씀하신 대로 당의 구성원들이니까 더군다나 현직 의원이니까 그런 마음 자세는 누구나 다 갖고 있죠. 근데 이제 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맡길 거냐 이 부분은 별개의 문제니까 그렇다고 자기가 손 들고 난 이거 하겠다 하기는 굉장히 뭐 멋쩍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많은 분들이 이게 이재명, 이낙연, 이재명 이렇게 그 후보들 인물 중심으로 보니까 아 이게 앙금이 좀 문제가 있을 거다. 또는 그 이재명 후보를 안 좋아하거나 걱정하거나 반대하는 유권자 당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사실은 지금 후보는 이재명 후보지만 사실은 이번 대선의 또 주체는 우리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 앞에 이름이 뭐라고 써있든 간에 민주당 후보입니다. 이 민주당 후보에 대한 또 우리 의원들이나 당원들의 또 판단 또는 생각 이런 것들이 좀 또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하려면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이라는 개인 어떤 캐릭터라든가 뭐 어떤 장점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민주당 후보로서의 또 새로운 면모, 예. 또 새로운 변화,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돼야 동반돼야 되겠죠. 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함께 힘을 모아 나가는 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지금 이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이제 그런 어떤 민주당답다라는 후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예.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재명 후보 나가에서 김종민 의원님을 꼭 지칭하는 건 아니고 이재명 후보를 밀 수는 없고 민주당 후보를 밀겠다. 약간 이런. 아니 그러니까 그 아니고 과정에서 성격을 김종민 얘기하는 의원님 거죠.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뜨거운 논쟁들을 벌여왔으니까 또 언론에서 인터뷰도 했지만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고집하고 있는 자기만의 컬러를 예. 민주당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거는 이제 이낙연 대표가 가졌던 여러 가지 정책 아젠다나 아니면은 그분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정치 지향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얼마만큼 그것을 포용하고 함께 하느냐. 그것이 용광로 캠프가 되는 어떤 전제 조건이 되겠죠. 예. 그게 중요한 게 의원들은 공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뭐 용광로 그다음에 원팀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우리 일반 당원들이나 이제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이게 40%나 돼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싫으면 그냥 안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주권자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분들을 자 이낙연 후보 지지를 끌어냈으니까 이분들도 따라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저는 어려울 거다. 실제 그러나 여론조사에서도 그 30% 정도 이상이 이탈하는 것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간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지금 보시기에는 그걸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가자 그러면 가고 또는 이낙연 후보가 반대하면 반대하고 이런 게 아니고 결국은 이분들이 이낙연 후보를 지지한 이유가 있어요.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는 좀 약간 어떤 적극 강경 진보라면 이낙연 후보는 좀 온건 뭐 중도 이런 진보 예. 이런 노선과 어떤 방향을 대표하는 그래서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좀 이재명 후보가 좀 약간 너무 그거 이렇게 그 강하지 않을까 또는 과격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제 후보가 됐잖아요.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민주당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방향으로 면모를 갖춰 나가면 이분들이 이제 자기 생각을 후보가 대변해주면 그게 이재명이든 이낙연이든 왜 끝까지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도 조금 더 날카로운 면들을, 그러니까 약간 과격하다고 일부 지지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부드럽게 해줘야 이낙연 지지자들이 좀 더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근데 말씀이시죠. 그 DNA가 금방 바뀌지는 않아요. 예, 이번에 평생을 국정감사 할 때도 보니까 뭐 본인이 아무리 톤 다운하고 감정을 추스리려고 해도 그게 이제 내면에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 표출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만 이제 이재명 지사가 다분히 굉장히 목표지향적이고 그 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유연하게 예. 본인을 막 뭐 이렇게 변신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속마음은 없더라도 예,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노력도 하겠죠. 제가 봐서 이제 그것이 어떻게 그러면은 지금 이낙연 대표 지지층들에게 어필이 될 것이냐. 어제도 사실은 그 회동하는 데 있어서 보면 여전히 결선 투표 요구하는 지지자들 반대 지지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뭐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후보의 둘만의 어떤 관계를 떠나서 지지했던 지지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포용하고 끌어안느냐 이 부분도 이재명 후보의 몫이죠. 예. 저는 저희가 여기서 사실 어제 너무 급하게 예. 가면 안 된다고 봐요. 어제 우리가 저희가 사람 예. 마음이 움직이는 거라서 사람 마음이라는 건 이게 사실이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다 이것만 갖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움직임을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 혹은 그런 배려 혹은 그런 공감대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예. 너무 급하지 않게 좀 함께 가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제 저희가 봤는데 어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한 번만 만난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언론에 공개된 찻집에서 만나고 나오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 약 4시간 뒤에 어디 상가집에서 만났습니다. 상가집에서 모 의원의 장인상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 저희 보도제작국의 이영배 PD가 조문을 갔다가 저 모습을 발견하고 사진 찍었습니다. 저기에는 김종민 의원도 나오고 이제 윤건영 의원도 있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먼저 오셨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한 10분 있다가 이재명 후보가 오셨어요. 예, 저 그러니까 언론에 원래 공개하기로 했던 낮에 차담회 네. 말고 저 행사에서는 사실은 행사는 아니죠. 우연히 이제 조우가 됐는데 상가집에서 봤을 때는 정말 본심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김종민 의원님도 저 자리에 계셨으니까. 네. 아니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네. 제가 이제 아까 예. 너무 짧게 만나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충분히 할 얘기는 다 했고 다 또 했고. 우리가 서로 잘 아는 내용들이라 우리가 뭐 길게 뭐 서론 이렇게 끌고 할 내용들이 아니어서 충분히 할 얘기는 다 했다 이렇게 여기에서는 이제 빈소에서는 몇 분 정도 두 분이 얘기를 했나요? 이때는 짧게 그냥 짧게. 인사 정도 하고 덕담 정도 덕담 하시고 헤어졌죠. 저기서 사실 만나 이렇게 반갑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짧게 얘기했어요. 그냥 뭐 저게 그런 건 어떤 아니고요. 상가집에서 우연히 만난 거니까요. 예, 그게 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자꾸 거 이렇게 막 거리를 좀 만들어 보려고 아니 거리를 만들면 아니 근데 어쨌든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막 급한 대로 막 밀고 가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니까. 예, 맞는 특히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경선하는 과정에서 이낙연 대표가 발언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그만큼 상처받았다는 것들을 여러 번 피력했기 때문에 그것이 한순간에 녹아내리기는 쉽지는 않겠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장소에서의 표정 등이 중요한데 저 사실 저희 이영배 PD가 찍어서 저한테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안 나오니까 어제 하루 동안 사실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이 2번 만난 거예요. 근데 저 사진이 지금 김종민 의원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사진으로 봐도 표정들은 좋아요. 사실 정말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좀 그럴 텐데 저희가 사진 몇 장 있었는데 표정들이 뭐 괜찮아서 먼저 가셨고 예. 이제 이재명 후보가 남아가지고 좀 이렇게 차 한잔 하면서 말씀을 나눴거든요. 근데 뭐 실제로 몰라요. 제가 이제 이재명 후보를 아주 개인적으로 가깝게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이렇게 알려진 이재명 예. 후보의 스타일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되게 편해졌어요. 이게 대화하는 게. 예. 그리고 여유가 있어졌어요. 김종민 의원님이 승자니까 보기에. 예, 승자의 여유가 있겠죠. 예, 그리고 본인은 지금 다 포용해야만 자기가 살 길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또 예. 김종민 의원님이 이제 이낙연 캠프에 실수했기 때문에 좀더 그리고 신경 쓸 뭐 면도 지금 있을 거고. 조금만 뻗대고 뭔가 뭐 이렇게 뭐 소위 약간 거만하게 보이면 김종민 의원이 거기 가시겠어요? 안 가. 그렇죠. 자존심이 있는데. 그 친문의 상징으로 네, 얘기되고 있기 우리 때문에. 당 선대이기 때문에 아니 어쨌든 가고 안 가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알겠습니다. 지역에서 자기 역할만 하겠죠. 뭐. 오늘 그 마지막 시정 연설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죠. 국회에 오셔서 연설을 했는데 일단 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바깥에서는 이제 대장동 특검을 받아라 이렇게 현말을 들고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시정 연설 뭐 지난해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게 잘 끝난 것 같은데 이재명 캠프 또 송영길 대표가 캠프는 아니고 송영길 대표가 계속 정권 교체다. 이재명 후보가 되더라도 정권 교체 이런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건 보시나요? 저는 실언이라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저는 실언이라고 하기에는 송영길 대표가 너무 여러 번 얘기해서 사실관계도 아니고 예. 정권이 교체가 아니죠. 문재인 정부를 이어서 다음 정부가 들어서는 거죠. 민주당 예. 정부가.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그런 표현이나 이게 이제 일종의 말 기술이거든요. 아, 우리도 정권 교체 뭐 그런 내용을 담겠다. 전 취지는 이해합니다. 예. 우리도 뭔가 변신하고 혁신하겠다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말 기술 가지고 지금 국민들 마음을 살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 정권 교체 지지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높다.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정면 돌파를 해야 돼요. 아, 이런 점에서 우리가 부족했구나. 그러면 이런 거는 우리가 확 고치겠습니다. 예. 우리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나서서 고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게 중요한 거지. 이재명 후보가 되면 성격이 좀 다르다? 이거 약간 논란도 될 거고 또 그거를 솔직하지 않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는 이거는 좀 정정당당한 자세는 아니라고 봐요. 뭐 금방 지금 불편한 기색을 표시하셨는데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많은 언론에서도 그 이전부터 이재명 후보가 이제 민주당의 후보가 되는 순간 지금 문재인 정부와 어느 정도 각을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소위 지금 정권 교체 지수가 높을 때는 막 60%까지 올라갔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이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의 마음 내부에는 이재명이 되어도 정권 교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수용할 만한 어떤 지지층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전략상 그런 것들을 용어를 선택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다 이렇게 순수하게만 보이지는 않는 측면들도 있고 그것이 순기능만 하지는 못할 거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어떤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 그리고 실제로는 그걸 감추려고 하는 그러면서 또 현재 문재인 정부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지금 현재까지도 한 40% 가까운 지지층들이 거기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예. 약간은 위험 요소가 있지만 사실은 정권 교체 여론이 지난주 이제 KBS나 SBS 여론조사에도 그렇고 정권 재창출 여론조사보다 한 15% 포인트 정도 좀 높게 나오는 측면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송영길 대표가 안 하고 김종민 의원님이 정권 교체다라고 얘기하면 훨씬 낫겠죠. 예, 근데 송영길 대표가 하면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에서는. 글쎄요, 뭐 저는 그 문제 갖고 논쟁은 안 해봤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간 그런 표현은 저 같으면은 안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렇게 하여간 당당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점은 있지만 예.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 세력이 또 집권을 해야 된다고 믿는 분들이 한 30, 40% 있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아이고 우리가 잘못해갖고 우리는 교체돼야 돼. 이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의기소침해하고 이분들의 의욕을 꺾는 그런 선거운동은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몇 표 더 얻을지 몰라도 이 근본적인 줄기를 기둥을 흔드는 그런 선거운동이에요. 당연히 이제 문정부에서 뭔가 잘못된 게 있다면 이건 개선해 나가야 되고 이른바 이제 지향해 가야 당연히 되지만 우리가 혁신하고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죠. 하지만 그걸 이제 교체라는 표현으로 하는 거는
좀 너무. 그럼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저 민주당 정부 말고 문재인 정부 말고 뭔가 완전히 새로운 걸 교체하겠다. 그러면 대선 어떻게 합니까? 저게 이제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또 원팀 드림팀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송영길 대표가 저런 표현들을 자주 하면 할수록 사실은 그 간극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오해 소지도 있어요. 오해 소지가 또. 있고. 예. 또 갈등의 소지도 있는 거. 뭐 다른 의견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 자리에 있는 김종민 의원님과 오신환 의원님은 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최근에 주요 여야 대선 주자들에게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정감사에 나가서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을 했었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전두환 씨 관련 좀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을 했다가 사과 논란까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강지영 아나운서가 정리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의 가상 양자 대결 결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주보다 상승한 37.5%,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주보다 하락해서 33.6%로 불과 일주일 전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이 후보는 국감 방어에 나섰고 윤 후보는 전두환 망언 논란이 있었으니 이 조사만 보자면 이 후보에겐 긍정, 윤 후보에겐 부정 평가가 반영됐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결과의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국감과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관련 발언이 있은 뒤엔 19일에서 21일 조사한 갤럽의 호감도 조사를 보면요. 한 달 전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의 호감도는 2%포인트 떨어지고 비호감도는 2%포인트 올랐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로 호감도는 떨어지고 비호감도는 올랐습니다. 물론 한 달 전과 비교한 거라 명확한 반영은 아니지만 여론조사 기관마다 민심이 조금씩은 다르다는 겁니다. 민심, 과연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예. 두 번째 주제는 국감 대 망언, 여론의 향방은으로 했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이재명 후보는 지난주보다 상승했고 윤석열 후보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결과로는 이제 오늘 뉴스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국감에서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잘 방어했다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고요. 반면 윤석열 후보는 전두환 씨 발언과 이른바 개사과 논란으로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발표됐던 그 MBS의 갤럽의 호감도와 비호감도 조사를 보면 두 후보 다 지난주 금요일 조사에서 한 달 전에 비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마다 많이 달라서 제가 둘 다 소개를 해드리고요. 일단 이재명 후보도 보겠습니다. 국감 출석해서 영향은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오신환 의원님은 저는 뭐 생각하십니까? 국감 출석한 그 부분 때문에 뭐 일부 미세 조정이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후보가 된 것인데 민주당이 후보가 되고 오히려 그 박스권에 묶여 있는 것들이 저는 좀 예의주시하는 측면이 있고요.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분명히 그 전두환 씨 발언과 관련해서 영향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수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동안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 실수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정치 초보자로서의 뭐 실수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이 전두환 이 실언에 관한 부분들은 사실은 좀 성격이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특히 이제 중도층 또 옅은 지지층에서는 약간의 이탈 가능성들이 저는 감지가 되고 있고 그것이 최근에 여론조사에 일부 반영이 돼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또 그 이후에 이제 그것을 증폭시켜서 개사과 발언 이런 부분들도 계속 이게 노이즈가 생기다 보니까 본인이 그냥 아주 깔끔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런 것들이 부족했고 잘못한 측면이 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좋은데 거기에 자꾸 무슨 변명 같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또 그 의혹의 의혹을 또 다시 재생산해내고 그것이 꼭 거짓말인 것처럼 또 이렇게 또 언론에서 추적을 하다 보니까 저는 회복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저것이 이제 향후에 오늘 나온 여론조사 말고 이게 주말을 거쳤으니까 그 다음번에 나오는 여론조사의 추이가 만약에 또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라면 저는 상당히 큰 영향이 있겠다. 11월 5일 날까지 이제 남은 기간이 사실상 뭐 한 열흘 보름 이제 투표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한 8일 정도 남았는데요. 예, 거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사실 제가 이재명 후보 국감을 여쭤봤는데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유승민 후보 캠프에 오신환 상황실장 얘기였고요. 예. 이제 윤석열 후보 얘기는 좀 뒤에 또 있어서 네, 네. 예, 예. 이재명 후보 국감 방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재명 후보의 국감에 특별한 이슈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거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좀 대장동의 의혹을 예. 조금 이렇게 잘 덜어내는 봐야겠다. 뭐 이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뭐 끝난 건 아니니까 수사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뭐 성급하게 단정할 수는 없는데 하여간 국감을 통해서 보통 우리가 국정감사 그러면 뭔가 폭로가 나와야 돼요. 예. 그리고 사실은 야당이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뭘 하자고 그랬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안 나온 거 보면 야, 진짜 뭐 대장동에 뭐 별게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여론들이 좀 예. 이제 형성이 되겠죠. 뭐 그런 점에서 조금 플러스가 됐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이재명 후보보다는 지금 한참 그 국민의힘 경선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윤석열 후보, 특히 윤석열 후보가 워낙 이 사건 사고가 많아요. 특히 말 실수가 많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이 쌓이는 거거든요. 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인가 훅 하고 이제 표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예. 그게 좀 이제 다가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번에 전두환 발언 그다음에 그 개 사과 논란 이게 저는 그동안에 좀 쌓여왔던 거를 좀 한번 이렇게 묶어내고 조금 더 그 자극을 하는 그런 계기였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 여론조사에서 조금 반영되지 않을까 반영되지 그런 않을까. 생각이 들고 두 분이 지금 일단 이재명 후보는 뭐 크게 관심이 없고 윤석열 후보가 부정적 영향력이 크다는 데는 이해관계가 일치한 아니 걸로. 이제 저는 저 이재명 지사의 국정감사도 예. 그것이 무슨 큰 한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정감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어떤 조사 권한이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자료도 제출 안 하고 예. 증인도 채택을 안 해주고 뭐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한계가 있죠. 그러려면은 내부 고발자가 사실은 필요한 거거든요. 제보를 통해서.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이재명 지사가 현직에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뭐 속된 말로 무슨 거의 5호 담당제 수준으로 감시하고 있다라고 이런 말들도 내부에서 나오는데 이제 지사직을 그만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좀 지켜볼 필요가 예.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것이 굉장히 복잡 다단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아주 상세하게 그것을 그 프로세스를 다 추적해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정감사를 통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그 상황들이 중계가 됐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국민의힘이 한 방이 없었다고 하지만 이재명 지사한테도 큰 득이 되는 그런 시간은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 얘기를 다시 해보면 두 분은 이제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씨 발언 또 이른바 개사과 논란 까놓고 뭐 토리가 무슨 죄겠습니까? 다만 개사과 논란이 또 일어서 그런데 선거에 늘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얘기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그건 별거 아니야 뭐 이렇게 반응을 내놨거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뭐 개사과 얘기 나오고 당내에서 조금 그런 문제들이 이제 나는 그런 것 자체는 대통령 선거에 이렇게 크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일단 뭐 대선에 크게 중요하지 않을 거다. 아니 이게 개사과 논란은 크게 중요하지 않죠. 않을 수 있다. 제가 봐도 그거는 뭐 하나의 어떤 실수고 해프닝이라고 본다면 그 개사과가 왜 나왔는지 그 전두환 발언이잖아요. 전두환 망언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우리 수많은 피해자가 대한민국 있으니까요. 국민들이 과연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정치를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만큼 동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는 그런 생각을 인식하고 있구나라고 국민들이 판단한 거예요. 본 거란 말이에요. 직접 본인의 발언들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 초보자의 어떤 실수로 보기에는 좀 더 다른 사안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영향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본인을 뭐 제가 조금 뭐 이렇게 조언을 하자면 하루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털고 가야 돼요. 예. 뭐 진정성을 담아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하고 사과는 여러 번 했는데 근데 저런 정도의 저건 문제가 약하다는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신중하고 중요한 문제라면 어떻게 그 개사과 논란 같은 이런 해프닝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가짐을
이것을 그냥 뭐 그 이전에 실수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이것도 시간이 지나가면은 묻고 갈 수 있겠지 이런 정도의 받아들임이라면은 저는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예전에 김종민 의원님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냐. 뭐 다들 참석자들이 심장, 뭐 뇌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아픈 곳이다. 지금 아픈 곳이 내 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곳이다. 정치라는 건 사실 아픈 곳을 먼저 안아주는 게 가장 우선이다는데 사실 광주 문제는 지금도 아픈 사람들이 많은 곳인데 그렇게 따지면 윤 후보가 관련 당시 발언은 아픈 곳을 전혀 신경 쓰지 못했다는 방증이 되는 거죠. 예. 우리 현대사하고 특히 현대사에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민심에 담겨져 있는 그 민심과의 어떤 이 정서적인 교감이 너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당내에 어떻게 보면 이 극우 지지층들만 놓고는 선거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합리적 중도 세력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에 본인의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이게 당내 경선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발언들이 그것이 정치 공학적으로 너무 접근하는 측면이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측면이 있는 건데 이거 역사 인식에 대한 문제들도 그렇고 본인이 느끼는 대로 가슴이 느껴지는 대로 그것들에 대해서 온전하게 진정성 있게 좀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머리로 계산하면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쪽 지역에서는 어떻게 발언을 하면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로 접근한다면 저는 굉장히 큰 오판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 보수 정당의 스펙트럼이 저는 한 4가지 정도가 있다고 봐요. 예. 쪼개면 이쪽 제일 이제 중도 쪽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거는 잘한다고 하고 못하는 거는 좀 꾸짖고 가려가면서 가야 된다. 이런 이제 보수 세력이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반문재인, 문재인 정부가 싸워야 된다. 문재인 정부 싸워서 이거 쫓아내야 된다. 이런 반문재인으로 똘똘 뭉친 또 이런 목소리가 또 하나가 있어요. 요거보다 조금 더 이제 오른쪽 또 예. 약간 극단적으로 가면 박정희, 박근혜.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만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래서 박정희, 박근혜를 중심으로 다시 보수 세력이 구축돼야 된다. 예. 이게 이제 이쪽에 이제 뭐 태극기 부대나 이런 쪽이죠. 이 3가지에 속하지 않은 저 맨 끝에, 저 우측 끝에. 맨 오른쪽 끝에 거의 안 보이던 게 예. 전두환이 그래도 정치는 잘했지. 이거 사람 죽인 거 말고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윤석열 후보를 저쪽 맨 우측 끝에 포지셔닝 하고 있는 아니 중입니다. 근데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거의 자기들끼리 술자리에서나 얘기하지 어디 가서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왜? 일종의 비밀 결사처럼. 왜냐하면 옛날 독일에서 나치 찬양하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이게. 예. 근데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한다는 게 저는 이분이 야 빨리 큰일 나겠다 싶어요. 큰일 나겠다.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미리 한 가지 말씀드리면 두 분이서 이제 윤석열 후보의 이 발언에 대해서 맹렬히 비판을 하시는데 아니 저는 윤석열 후보 측이 후보의 현재 제가 유승민 캠프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죠. 이거는 우리 당에 큰 짐이 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지난 총선에서 5.18 망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총선 참패했잖아요. 사실은 예,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공감 능력 없이 저렇게 쉽게 모든 정치인들은 사실은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공개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자기 발언이나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예. 그냥 단순히 내가 뱉으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우리 국민의힘의 정권 교체를 바라는 우리 지지자들에게 큰 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국민의힘에서 빨리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에 김순재 최고위원이 망언을 한 바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가서 사과도 했고 무릎도 그럼요. 꿇었고 정립 5.18 특별법 이렇게 된 지가 네.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준석 그런데- 대표의 그 체제로 가는 과정 속에서 나름 당이 체질 개선하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예. 정강 정책을 바꾸면서까지 많은 노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다시 거꾸로 되돌리려고 하는 저런
세력들이 만약에 국민의힘의 주도 세력이 되면 저는 정말 큰 문제다. 물론 이렇게 이제 윤석열 후보도 5.18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언이지만 망언이 되는 거는 지금도 피해자가 엄연히 많은 상황에서 공감 능력이 그러니까 부족했다라고 제가 볼 수도 다시 한번 있고. 말씀드리지만 이게 본인이 그냥 무심코에 나온 실언으로 빨리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 윤석열 후보의 인식 자체, 생각이 저런 생각이구나라고 받아들이면 앞으로 큰 문제가 된다는 저희 얘기예요.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요. 나치가 히틀러가 나치로 이제 집권을 하잖아요. 이게 그냥 뭐 폭력으로 집권한 게 아니에요. 선거로 집권했거든요. 예. 그 선거로 집권을 하면서 복지제도라든가 아니면 서민 정책이라든가 뭐 경제 회생이라든가 이런 나름대로 지금 윤석열 후보 표현대로 하면 정치를 바짝 잘했어요. 그것 때문에 집권한 겁니다. 그런데 정치라고 하는 게 그 정책 한두 개 또는 뭔가 결실이 좀 있었다, 정책 효과가 있었다, 이거 갖고 정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두환 시대, 전두환 집권기를 평가를 하는데 윤석열식으로 평가하는 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단 말이 있잖아요. 이 양반은 지금 가랑비가 아니고 막 소나기 우박을 지금 몇 번씩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옷이 이제 젖을 대로 젖어가고 있다. 네. 우리 입장에서는 좋아요. 흠뻑 이미 저런 젖었다. 약체 후보 또는 구설수 후보가 나오면 좋죠. 근데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야, 저런 양반이 정치 일선에 나서서 대한민국 국민들과 저렇게 맨날 막 소란스럽게 문제를 일으키고 이거는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윤석열 후보 측이 이런 부분에서 나와서 방어를 하거나 또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는 두 분이고 저희가 뭐 지난주에는 계속 김병민 대변인이랄지 김경진 특보가 나와서 또 관련 부분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사과를 다 했었고요. 예. 다른 형태로 보면은 이재명 후보도 만만치 않아요. 예. 다른 형태로 보면 이거 이제 역사 인식에 대한 문제이긴 하지만 뭐 형수 막말 사건이나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여배우 스캔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다 부정하고 그것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이제 나중에 본선에 가면 예. 이재명 후보도 뭐 큰 짐이 부정한 될 건 거예요. 아니죠. 그건 이제 뭐 인정하고 아니, 사과하고 그랬으니까 아니, 뭐 김부선 그거 씨와 자체를 관계 잘했다고 자체는 할 수는 지금- 없지만 예. 그거를 뭐 부정했다거나 아니면 뭐 그 옛날 형수 막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뭐 형수 이걸 욕설. 부정적으로 예. 본다거나 이렇게 보는 거는 좀 과도한 얘기고요. 아니 그거는 뭐- 김부선 씨와의 관계는 뭐 가타부터 얘기가 없잖아요. 그 본인이 아니라고 그거 그러는데 가족 아니, 얘기 그 없는 이- 게 아니라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부탁. 하면은 근데 그 김부선 씨를 저렇게 계속 그 얘기하기에 놔두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저도 좀 답답합니다. 이거 어떻게 누가 잘 아는 사람이 좀 가름을 아니 본인이 타줬으면 해결을 좋겠는데. 해야죠. 아니 근데 사법적으로. 당사자가 사법적으로 아니라고 해결해야지. 하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니 자꾸 이게 의심을 대선에서 얼마만큼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인데 그거를 본인이 사실이 아니고 허위 사실이라고 하면은 법적 조치를 해야죠. 안 하니까 모든 국민들이 그것을 네, 허위로 법적 아니라고 하는 걸 조치를 믿질 않는 거지. 그냥 뭐 그래도 방법이 그냥 없어요. 이게. 그건 제가 좀 더 확인해 네. 봐야 되는데 일단 확인해서 혹시 저희가 틀렸으면 다음에 또 그럼 정정을 할 김부선 텐데요. 씨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법적 조치를 과거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부선 씨는 개인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로 소송이 많이 들어오면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바 있고 어쨌든 당시 이재명 이건 법적으로 해결이 안 난 거죠. 몇 년 전에 여전히. 다시 취한 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딱 정확하게 판결이 나야 김부선 씨가 더 이상 그런 얘기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대선에서 두 사람이 그것이 그러니까 실질적인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주장이 이제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거를 뭐 고발을 한들 뭐 그게 뭐가 나오겠어요? 물증이 이제 없는데. 근데 대선에서 지금 민주당이 후보자인데 예. 그 여배우 스캔들이라는 것이 지금 계속 살아있는 얘기로 본인이 지금 떠들고 있고 예? 더한 얘기들도 지금 심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묵인하고 간다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걸로 국민들이 받아들이죠. 근데 이제 그것을 자기가 감당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국민이 그것을 믿지 않겠습니까? 예?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나왔던 사실들만 정리를 한다면 관련 발언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에 허위사실 유포로 이전에 소송이 있었던 적이 있었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지난 지방선거 때 김영환 전 의원이 고발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몇몇 주장들이 사실과 다른 점이 일단은 있는 걸로 돼서 거기에 대해서 무야 지금 네, 뭉개고 가는 됐습니다. 거죠. 네. 예 그러면은 예 그건 뭐 확인된 바가 현재 없으니까 하고 다음 세 번째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 아나운서입니다. 2주 가까이 남은 국민의힘 경선, 후보 간 부인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해 사과한 뒤 이런 사진을 올렸었죠. 반려견 토리와 사과. 이른바 개 사과 논란에 부인 김건희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일자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가족이 어떤 분들은 후원 회장도 맞는데 원래 이 선거라는 거는 시쳇말로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 처는 다른 후보 가족들처럼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기 때문에. 부인 이순삼 씨가 후원 회장을 맡고 있는 홍준표 후보를 겨냥한 건데요. 홍 후보 가만히 있을 리 없겠죠. 지각신이 좀 소환되기 중이라 밖에 못 나오니까 그런 시비를 하는 거 보고 어처구니 없다. 한편 부인의 이재명 후보 소시오패스 발언을 엄호하다가 폭발해버린 원 후보. 저는 제 아내가 허위를 얘기할 사람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제 아내가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나라를 지킵니까? 그만하세요. 구속시키라고. 잠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발언하겠습니까? 네. 자. 부인까지 참전한 국민의힘 경선판. 갑자기 이런 말이 생각나네요. 가족은 좀 건드리지 맙시다. 예, 세 번째 주제는 국민의힘 얘기인데요. 바로 부인전하고 물음표를 했습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기싸움이 심하면서 가족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일단 사실 대선 후보의 부인 아내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죠. 보시면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선 때 이전이랑 보면. 아니 가족에 대한 검증도 사실은 선거 과정 속에서 필요하죠. 특히 지금 김건희 씨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결국엔 검찰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이 부분은 개사가 부분에 대해서 이거 김건희 씨가 인스타그램을 주도적으로 역할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있는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캠프 쪽에서도 지금 홍준표 후보의 부인이 후원회장을 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이렇게 이제 조금 가십거리로 이렇게 논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측면의 논쟁은 사실 불필요하고요. 제가 봐서는 다만 가족에 대한 범죄 사실이나 또는 여러 가지 도덕성 문제나 이런 것들은 검증의 한 테두리 안에 분명히 필요한 거죠. 근데 쓸데없이 가족을 건드리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증거도 없이 불필요하게 서로 이렇게 네거티브 하는 것은 사실은 옳지는 않은 거죠. 예. 근데 공직선거법상 이 후보자와 배우자를 거의 동시에 동급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는 게 배우자도 동일하게 처벌받잖아요. 이제 그만큼 서로 같은 레벨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아무래도 이렇게 부인 얘기, 가족 얘기까지 나오면서 거칠게 하는 거는 경선이 임박했겠고 지지율이 이제 어느 정도 얼추 근접해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더 치열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홍준표 후보 그 사모님이 그 후원회장을 맡았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가능한가? 그래서 상당히 참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 대선에도 그렇게 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랬구나. 예, 자유한국당. 네, 저는 몰랐는데 하여간 저는 참신하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부인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보증을 쓰는 거 아닙니까? 물론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그게 좀 새로운 시도 아닌가 싶었는데 그걸 왜 문제 삼은 거죠? 근데 저는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가 이제 자꾸 부인 문제를 거니 후원회장 하시지 않냐 이런 식으로 잠깐 반격 차원에서 얘기를 문제가 되나요? 했던 아니 것으로 그런 보입니다. 사례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기 부인을 건드니까 홍준표 후보의 부인도 후원회장 하면서 뭘 그게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왜 그거를 문제라고 지적을 한 그건 건지. 이제 개사과 논란에 아까 오신환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부인이 직접 찍은 거 아니냐 또는 부인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찍은 건 아니냐 논란이 되니까 선거에 그만큼 부인이 개입하느냐 개입을 한다는 거죠. 라는 맥락에서 그거는 아니, 선거에 부인은- 개입하는 거는 부인이 선거에
도와주고 하는 거는 문제될 게 아니에요. 그건 흉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개사과 같은 사진을 찍었다는 거는 부인이건 참모건 본인이건 그거는 용서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국민들한테 예, 걔나- 고백 내긴다. 부인이 걔한테 직접 찍은 거 사과 아니냐. 주듯이 그 말이 됩니까? 예, 지금 그거는 부인이 해서 문제가 아니라 아니, 그 아니 행동이 잘못된 지금 그러니까 거예요. 논란에 지금 개와 사과가 함께 등장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부인이 관리하고 뭐 좋은 의미에서 도와주면 조력자로서 하는 것은 뭐 그건 당연히 선거에서 부인이 할 수 있는 역할, 자기가 또 그걸 잘하는 일이라면 또 그쪽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면 잘하면 좋은 거죠. 근데 다만 저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을 변명 내지는 거짓말로 만약에 그것을 뭔가 이렇게 커버하려고 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앞서 이제 오신환 의원이 말한 대로 그냥 깔끔하게 처음부터 좀 원론적으로 사과를 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약간 디테일들에서 조금씩 틀리니까 논란이 좀 되는 매번 것 그랬던 같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사람을 잘 써야 된다고 하는데 그 유승민 후보가 늘 토론에서 얘기하듯이 캠프에 있는 사람도 제대로 통솔이 안 되고 관리를 못 하는데. 근데 그 당이니까 알 거 아니야. 그 저거 인스타그램 올린 그 저 캠프에 그 실무자 아니 근데 여러 번 언론에도 나왔는데 그것이 캠프가 그 토리그램인가 뭐 인스타그램을 완벽하게 인수받아서 계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인이 이제 사진을 누가 올린 거냐고요. 그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 설명을 했잖아요. 지금 누구예요, 그게? 그 캠프에 있는 그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는 직원이 와서 11시 그 직원이 계속 일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저런 자꾸 엄청난 실수를 했다면 네. 제가 만약에 정지를 해야 후보였다면 마음이 아파도 당신 쉬어라. 당신 선거 손 떼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게 윤석열 후보가 부인이 김건희 씨가 하지 않았냐라고 자꾸 의혹을 갖는 게 부인이 했다면 부인 집에서 쉬라고 하고 실무자가 했다 그러면 집에 보내야 돼요. 그거는. 그리고 본인이 했다 그러면 본인 후보 관둬야 되고요. 예. 그만큼 저런 중요한 엄청난 일을 해놓고 네. 그냥 두루뭉실에 넘어간다? 일단 실무자가 실무를 냈지만 본인이 기획한 것이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토론에서 지난주에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라기보다는 더 큰 본인이 소란이 한 그만둬야 군데서 돼요, 났는데 원희룡 후보가 부인 얘기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이제 격앙됐었습니다. 잠깐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대리인이십니까? 전 대변이라 그랬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소시오패스인지 아닌지 알아요? 그동안 뭐예요? 자, 이렇게 자, 진단하고 하는 거예요? 진단 안 하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이렇게 되면은 방송을 생방송을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자. 저는 제 아내가 허위를 얘기할 사람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제 아내가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나라를 지킵니까? 그만하세요. 구속시키라고. 잠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발언하겠습니까? 네. 자. 예, 일단 원희룡 후보의 부인이 이재명 후보는 이제 과거 발언들을 보면 소시오패스에 가깝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분이 또 정신과 의사란 말이에요. 적절한가? 여기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그 앞단에 있는 발언이 있어요. 예. 이제 본인이 어떤 성공을 위해서 다른 타인에 대한 여러 가지 아픔이나 상처들을 이렇게 좀 배려하지 못하고 예. 뭐 이러는 그런 행태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소위 소시오패스적인 상황이다라고 이제 강윤형 예. 부인의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신과 의사니까 이제 그 부분들을 이야기한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그 캐릭터가 약간 뭐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목표 지향적이고 주변의 과정들보다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좋은 긍정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의 어떤 권력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이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권력 의지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은 다 무시해도 좋다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섬뜩섬뜩한 거예요. 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이게 국민들이 통합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문제에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그거는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불안 심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진영을 다 적으로 몰고 제거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발언들, 국감에서의 행태들도 보면 저는 사실은 그걸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생각이 이제- 다른 건데 생각이 다르면
그래서 인정해주고 토론하고 서로 뭐 김종민 의원이 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서 교집합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인데 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다 적으로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소시오패스적인 그 행태가 나오는 거죠, 당연히. 근데 이제 오신환 의원님이 이제 소시오패스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오신환 의원님의 주장일 수 있는데 정신과 의사인 분이 그분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오늘 논평을 내고 어떻게 보지도 않고 그렇게 진단을 하느냐. 그래서 관련 협회에서 제명해야 된다라는 요구도 했었고요. 부창부수라는 표현도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거 그 국민의힘이 지금 오 의원님도 약간 좀 오버하시는데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말이 있어요. 소시오패스라는 건 저 사람 환자라는 얘기거든요. 정신병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공적으로 근거도 없어요. 실제로 정신과 진단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좀 뭔가 과격하다든가 아니면 뭔가 좀 발언이 좀 지나쳤다든가 그런 정도 얘기를 하면서 비판할 수 있는 그게 공적인 비판입니다. 그런 거는. 근데 소시오패스다. 저 정신병자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안 되는 얘기죠. 저는 그 부분을 뭐 옹호하고 이거는 싶은 우리가 생각은 이재명 없고. 지사를 네. 좋아하건 싫어하건 거꾸로 누가 이렇게 상대방을 공격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저는 좀 부적응자라고 봅니다. 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전 거는 그 사람 자체를 완전히 배척하는 그 사람 자체를 완전히 좀 몰아내는 그런 식의 이 발언들 이런 거는 정치권에서 그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캐릭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정신과 의사니까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목표 지향적이다. 그리고 상대를 다 적으로 제거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재명 지사의 인식 이런 것들이 국민 통합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라고 그런 말씀드려요. 거하고 소시오패스는 다른 아니, 그러니까 거라니까요. 저는 소시오패스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저거는요. 저걸 옹호할 생각은 JTBC에서도 없어요. 저런 거 가지고 저렇게 재미있는 얘기거리를 삼으면 안 돼요. 예. 저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딱 결론 내고 저희가 들어가야 지금 됩니다.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말이 됩니까 그게? 알겠습니다. 안 됩니다. 저런 발언은 그리고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아니 저건 자기들끼리 개인적으로 저 국민의힘에서 그냥 술 마시다가 하면 모를까 어떻게 저런 걸 공적으로 방송도 타고 언론도 타고 하는 그런 말로 그런 메시지로 저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사실도 아닐 뿐더러 아마 이제 뭐 주장이 누가 만약에 환자라고 한다면 저렇게 환자라고 놀리고 하는 게 그 맞는 얘기입니까? 주장이 있으면 이제 주장이 격하다 발언이 좀 선을 넘었다라고 하시는데 또 이제 전문가이신 분의 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정치권에 있었던 독한 말들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독할 말을 우리가 장려하고 있지 않나라는 반성이 들긴 하는데 말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썰픽입니다. 네, 썰전보다 더 독하고 강한 정치권에 쏟아진 말들 정리해봤습니다. 3위입니다. 안철수와 통화했다. 신당 창당에 시동을 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며칠 전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통화했다며 기득권의 양당 구조를 깨는 것에 생각을 같이 하면 언제든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안 대표의 출마 선언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제3지대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 빨라지고 있습니다. 2위입니다. 홍준표 도심 재건축은 용적률 1,500%.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당선 즉시 비상경제위원회를 발족하고 코로나19 피해 회복과 부동산 문제 해결 등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서울 도심의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을 현행 145%에서 1,500%로 크게 상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위 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진짜 주인공은 북한 선전 매체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몰인 중인 오징어 게임을 남측의 대선 전국에 빗댔습니다. 우리 대선 후보들 간의 인신 공격과 막말 비난전이 극도에 달하고 각종 비리 의혹을 파헤치며 상대를 물어뜯는 혈투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징어 게임 시즌2에는 정치인들을 주인공으로 선정하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은 어떻게 본 걸까요?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썰픽. 앞으로는 독할 말 말고 제가 좀 좋은 말들로 관심 가는 말로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선한 말. 하나 골라서 좀 손철살인을 해주시면. 오징어 게임 진짜 주인공 얘기했는데요. 이게 뭐 북한에서 연일 그 오징어 게임을 빗대서 지금의 우리 대선 국면들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사실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헌법 정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죠. 사실은 그 과정들이 어떻게든 공적 권력을 민주적인 어떤 선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쟁취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시스템이나 제도가 전혀 없는 북한에서 저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좀 무지의 소치죠. 제가. 일단 근데 강정 아나운서 말대로 과연 대체 어떻게 봤을까? 넷플릭스 가입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정도는 보겠죠. 근데 아니 북한에서 뭐라고 얘기한 것 같고 자꾸 그런 토론하지 맙시다. 그거 알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 자꾸 하면 뭐 합니까? 저 토론용이 아니고 정보 제공용. 썰피. 북한에서 이런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관심 그 해외 토픽 비슷하게 자꾸 그런 거 알리는 것도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그 뭘 북한 합니까, 사람들이 우리 재미 들여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이렇게. 아니 그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또. 알겠습니다. 메일로 보내주시면 1500%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1500%. 잘 정리하겠습니다. 1500%도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아, 1500%. 제가 우리 저 홍준표 대표가 지난번에 후보였었잖아요 대선 때. 그때 최저임금 10,000원 한다고 그랬는데 예. 그 나중에 막 공격하더라고요. 왜 빨리 했다고. 그러니까 지키지 못할 공약 또는 비현실적인 공약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지는 대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300% 600% 정도가 얘기 토론이 되고 있는데 용적률을 1,500%를 하겠다. 그건 15%.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게 정치를 그러니까 특히 대선을 조금 좀 예. 불신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내겐 없던 거야 사랑이란 작은 여유도 그래서인지 난 너무 쉽게 너의 눈빛 속에 빠진 걸 잃어버린 머리 자르고서 눈물 맺힌 나를 보았어. 이성대의 뉴스 썰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준비한 영상 보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마 선언 이후에 아마 3-4달 동안 쭉 정리를 해보면 이제 주요한 것들이 그 정도 되더라고요. 네네. 자, 25개의 리스트 주거니 받거니. 자, 리스트 25개나 됩니다. 어제 오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후보 간의 막말 리스트 25개나 돼요. 네, 일단 정리를 해보면 지금 경선이 과열되면서 양측이 점점 감정 대결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 아니냐. 물론 이제 홍준표 후보 측에서 먼저 공격, 선공을 했습니다. 어제 오전이었죠. 25개의 이른바 망원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면 자, 내 장모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 하지만 장모 구속이 됐죠. 또 집이 없어서 주택청약통장 만들어보지 못했다. 주택청약통장은 집이 없으니까 만드는 거죠. 또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점도 보러 다닌다. 점은 남자도 보고. 예. 성별에 구분이 없죠. 예. 또 아빠가 인도사가 따왔나 봐요. 화제의 발언이었죠. 주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발언들을 이렇게 모아서 25개의 망언 리스트를 만들어서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선 출마 선언 이후에 논란이 된 사례들을 쭉 나열해 본 것 같은데 자, 제목이 뭐 어쨌든 주거니 받거니면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에 이런 리스트를 공개를 하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곧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맞대응을 했습니다. 똑같이 25개 리스트를 제시를 했는데 또 몇 가지 가져와 봤어요. 자, 2대 계집애들 싫어한다. 꼴 같지 않은 게 대들어 패버리고 싶다. 이게 한 2010여 년쯤에 당대표 시절에 했던 발언 논란이 됐었죠. 또 너 그러다 진짜 맞는 수가 있다. 버릇없게. 이건 또 역시 기자한테 해서 기자에게 했던 발언이라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나경원 전 의원한테 한 얘기인데요. 거울 보고 분칠이나 하는 후보는 안 된다. 또 윤희숙 전 의원한테 한 얘기인데요. 아직 설칠 때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개념이나 어떤 사실관계를 혼동해서 나온 말실수라고 하면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말 그대로 좀 거친 표현, 막말 뭐 이런 것들의 어떤 특징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근데 민주당도 아니고 같은 당내 경쟁자가 이런 리스트를 공개적으로 만들어서 보도자료로 뿌리고 공격을 하고 하는 게 좀 이례적인 모양이긴 해요.
일단 그 먼저 공개를 했던 홍 후보 측에서는 이런 이유를 댔습니다. 자, 이게 지금 만약에 윤 후보가 본선에 나가면 또 어떤 실언이나 망언을 할까봐 가슴을 졸일 수밖에 없다. 다시 얘기하면 본선 후보가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랬더니 자, 홍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윤석열 후보의 가족이나 고발 사주 의혹 같은 거에 집중하다가 이제는 윤석열 후보 본인 자신의 말실수 리스크에 대해 본격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건데요. 자, 그러자 윤 후보 캠프에서는 또 가만히 있지 않았죠. 막말 경연 대회를 연다면 홍 후보를 따라갈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소한 다른 것도 아니고 막말에 관해서는 홍 후보가 누구 뭐라고 할 위치는 아니다. 뭐 이렇게 지금 반문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이 리스트 자체가 25개씩이나 각각 나온다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엔 실언이 문제냐, 막말이 문제냐에 찰 것 같은데 근데 하필 25건입니다. 그것도 25일에 맞춰서. 네. 그래서 좀 물어봤어요. 왜 하필이면 25개냐? 네. 뭐 24개, 12개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홍준표 후보 측에 물어봤더니 그동안 언론에 나왔던 것들을 좀 토대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25건 정도가 추려졌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말실수인가 또는 언론에서 그동안 크게 뭐 이렇게 논란이 되지 않았던 것들도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었죠. 자, 먼저 윤 후보 측에서 홍 후보를 공격하면서 내왔던 그 말실수 중에 하나, 바퀴벌레가 무슨 막말인가 팩트일 뿐이다. 과거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던 거. 또 반대로 홍 후보 측에서 윤 후보의 망언이라고 내놨던 25개 중에 하나. 자, 본인도 홍준표 후보도 TV토론에서 전두환을 계승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자, 이런 것들은 보면은 뭐 망언이나 실언이나 막말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측면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양측에서 정말 막말, 망언, 실언이 아니라 공격을 위해서 약간 25개를 만들려고 좀 맞춘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서로에게 25개씩이나 막말 리스트를 만들어서 공격을 하게 되면 그 경쟁이 과열되다 보면은 관심도 커지고 경선 국면도 달아오르는 효과도 있겠지만 반면에 이제 끝나게 되면 서로에게 아픈 상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단 당 안팎에서 당내에서는 두 번째 후자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좀 나왔습니다. 바로 그 최영도 의원이 자, 이제 후보 간의 공격과 긴장이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으니 더 이상 넘어서면 경선 자체가 위험해지니 둘 다 후보들은 자중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좀 자중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썰 주제 또 공개해 주시죠. 자, 두 번째 주제 바로 보겠습니다. 아, 저런 현수막 하나가 그야말로 몇 달 만에 학교에 나오는 학생들과 교직원들 모두에게 그 따뜻한 마음을 전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자, 규탄 현수막을 규탄한다. 규탄 현수막을 규탄한다는 거죠. 자, 손혜원 전 의원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원래 이제 정치인 되기 전엔 브랜드 전문가로 굉장히 활약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영상을 들어보니까 현수막 내용을 칭찬하는 것 같은데 규탄한다고요? 그래서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죠. 좀 갑자기 정치권에서 좀 등장한 측면이 있어서 좀 뽑아왔습니다. 자, 다름 아닌 민주당 현수막을 좀 비판을 한 겁니다. 자신의 SNS에 이렇게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제정신이 아닌 듯하다. 왜 한심한지 꼼꼼하게 지적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지금 밑에다가 민주당에 걸었던 현수막 때문이라는 거죠. 그 현수막 좀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자, 전두환 찬양 망언자 전 국민이 규탄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뭐 누구를 규탄하는지 강 앵커도 아시겠죠? 저는 매일 이걸 다루다 보니까 누구를 겨냥하는지는 분명히 알겠습니다만 근데 뭐 제정신이 아니다라고까지 정말 표현한 거 보니까 현수막에 뭔가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규탄의 대상, 전 국민이 규탄한다고 했는데 그 규탄의 대상이 안 적혀 있다. 뭐 이거를 문제 삼은 거 아니냐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의 얘기에 대해서 한 보도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현수막에 대해서 자, 윤석열 없는 윤석열 규탄하는 현수막에 대해서 손혜원 전 의원이 민주당 제정신이 아니냐라고 비판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 저희 제작진이 한번 손 전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본인의 유튜브를 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의 유튜브 광고를 하길래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줬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윤석열이라는 그 후보 규탄의 대상이 빠진 거를 규탄했다고 하면은 현행 선거법을 좀 간과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 그러니까 선거법상 캠페인에 상대방 대선 후보 이름을 넣으면 안 된다는 그 조항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제9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지금 180일 전부터는 그 후보의 이름이나 또는 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유추할 수 있거나 연상할 수 있는 것들을 시설물에 쓰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현수막에도 쓰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직접 선관위에 물어봤어요. 이게 혹시 전 국민이 규탄한다 이 현수막을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그 이름을 뺀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마 그걸로 추정이 된다. 그렇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받았습니다, 제가. 네. 자, 비슷한 사례가 최근에 또 있었죠. 국민의힘에서 현수막을 만들려고 했을 때 지적받은 사례가 있었어요. 자, 보시면 성남 대장동 특혜비리 진짜 몸통은 설계한 이다. 근데 저 빨간색 이가 그 특정 후보 그 후보의 성인이다 보니까 이름을 연상시킨다. 유추가 가능하다고 해서 선관위에서는 불가하다. 유권 해석을 내렸어요. 대신 자, 이렇게 하는 거는 가능하다. 자, 특검 거부하는 이가 범인이다. 이가 잘 안 띄잖아요. 그래요? 뭐 어쨌든 파란색, 빨간색 예. 차이인가요? 네. 그 빨간 이는 불가능하지만 파란색 이는 가능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국민의힘 측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 자 어쨌든 손혜원 의원이 자, 민주당에서는 선관위 유권 해석을 받아서 현수막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제정신이 아니다, 한심하다라고 얘기를 했는지는 손 전 의원의 유튜브를 보고 추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네. 어쨌든 사실 아까 빨간색이 파란색이 차이가 있는 거 보니까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현행법상 후보 이름을 특정하면 안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를 두고 여야 모두에서 이제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지켰네. 그래 너 야 너 네가 왜 네, 영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10월 25일, 바로 오늘이죠. 독도의 날입니다. 대한제국 고종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제정한 걸 기념하는 날인데요. 독도가 우리 땅인 걸 더 널리 알리기 위해 힘쓰고 있는 분이 있어서 모셔봤습니다. 우리에게는 광고 천재 이재석으로 익숙한 분이죠. 이재석 광고연구소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 이슈가 굉장히 많지만 독도의 날인 건 저희가 기념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독도 관련 캠페인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시잖아요. 네.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그 파란 색깔 지도에 위에 독도 있던 그 그림이 생각이 나거든요. 예, 뭐 방크 같은 훌륭한 단체들하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예. 자, 이번 독도의 날 캠페인은 어떻게 또 기획을 하시게 된 건지. 사실 뭐 기존 독도 문제들이 보면은 대체적으로 좀 우리끼리 막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좀 우리끼리의 구호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독도 문제나 영유권 문제는 이게 그냥 우리끼리 문제로 해결될 게 아니고 이것을 국제적인 차원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 항상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또 때마침 이렇게 보니까 해외에 있는 그 주요 지도들 중에 잘못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뭐 굉장히 공신력 있는 기관인 뭐 유엔이라든지 뭐 CIA 이런 홈페이지에도 지금 가면은 그 지도 엉터리로 돼 있는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게 우리 독도 지키는데 좀 앞장서는 게 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작업을 하게 됐어요. 예. 자, 그렇다면 이번에 제작하신 포스터를 또 직접 가지고 오셨어요. 좀 보여주시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실 뭐 원래 라디오로 이렇게 음성으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직접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이제 너무 보시면은 잘하셨어요. 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순국 소년들, 이 독립운동가분이 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가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자주 독립을 해가지고 이제 이 주권 국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해외 나가 보면 많은 지도들이 엉터리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우리가 독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독도가 누구 땅인지 이런 것조차도 지금 굉장히 애매모호한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그 시대에 그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이 손조들이 지금 시대에 와서 이 그 광경을 보면 얼마나 충격적일까. 개탄스럽죠. 예. 네. 그런 어떤 비통한 마음을 조금 우리가 표현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뭐 화면에 나가고 있지만 직접 가져오신 포스터를 보면 안중근 의사의 눈이 2배로 커졌습니다. 스마트폰 보시면서 이렇게 써 있어요. 모 다케시마 일본해 그 뒤에 이제 중략이지만 얼마나 놀라셨는지 그 마음을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버전이 있잖아요. 여러 뭐 우리 완순 노인도 유관순 있고, 뭐 여러 일본해 다케시마. 그리고
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좀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자.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사실 뭐 절대로 스마트폰이 있을 수 없는 시기였는데 그걸 좀 재밌게 엮어보신 것 같아요. 네, 현대적인 해석으로 좀 했는데 근데 제가 오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이게 원래 의도는 이게 지도가 잘못된 걸 보고 이게 분통이 터져 있어서 놀란 걸로 제가 의도를 하고 만들었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고 이게 스튜디오까지 나와서 보니까 이 카피를 바꿔야 되겠다. 왜요? 이 생각이 어떡해. 들었습니다. 이게 독도의 날인데 과연 지금 몇 군데 언론사나 이게서 뉴스에서 이거를 다루고 있는가? 10월 25일이 진짜 독도의 날인 거 모르는 거는 둘째치고 네. 이 너무 이 관심들이 없고 지금 뉴스 키면 전부 뭐 정치인들 나와서 쌈박질하고 뭐 보니까 아까도 잠깐 있어 보니까 뭐 죽어라 싸우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 사방의 적이에요. 이 우리가 좀 글로벌하게 시선을 가지고 한반도의 정세나 이런 거를 좀 챙겨야 되는데 우리끼리 막 죽어라 막 물고 뜯고 싸울 때가 아니라 네. 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해야 될 일을 지금 왜 민간단체 같은 데서 하고 저 같은 사람이 하고 있느냐. 이 우리가 반성을 하고 좀 앞장서고 좀 사회 지도부가 좀 이런 걸 좀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다시 나왔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아무래도 그 유엔이라든가 큰 국제 기구에서 일본해라고 아직도 쓰여있기 때문에 그게 자료로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그냥 두면은 네. 굳어져 버려요. 맞아요. 고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지도라는 게 뿌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뿌리를 한번 내리면은 뽑힐 수가 없기. 근데 얼마 전 10월에 넷플릭스에서 이제 일본의 한 드라마에 일본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동요를 바꿔달라고 했더니 몇 시간 만에 바꿔줬다 하면서 누가 바꿨습니까? 넷플릭스에서. 예, 그래서 한국 관련된 문제는 시급하게 수정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거 좋은 굉장히 생각이네. 아무래도 그게 오징어 게임, 이 드라마 한류 이 K 콘텐츠의 효과 때문에 그것도 있고 이제 네티즌들의 단합력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아. 뭔가 힘을 이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이 것도 이걸 있는 다 거 아닐까요? 발전시켜서 해외 캠페인으로 저희는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외 캠페인까지 생각을 하시는 그럼요. 거예요? 이게 국내용이 아닙니다, 사실. 국내에 있는 힘들을 모아서 네. 모아진 힘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따지고 그런 것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또 다른 공익 광고에 대해서 이 독도 관련해서 캠페인을 또 생각하신 부분들이 있을까요? 사실 뭐 일단 요거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조상님들이 힘들게 만들어 놓은 이 나라를 좀 우리가 좀 얼굴에 먹칠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나왔고 사실은 이런 국가적인 이슈들은 국제사회의 포커스를 맞춰서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고요. 네. 이게 단순히 저는 항상 큰 그림을 그릴 때 한국과 일본 간의 분쟁 문제가 아니라 이 동아시아 전체가 처해 있는 어떤 뭐 문제라든지 이것이 나가서 전 세계 평화에 결부짓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의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뭐 주위 보면 얼마나 많은 그런 분쟁들이 많습니까? 많습니다. 네. 그런 국제 협약이라든지 국제 그걸 안 지키는 사람들은 외교적으로 왕따시켜버려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이거 가야 되는데 보면은 뭐 전부 와서 뭐 우리나라끼리 막 싸우고 막 하고 근데 밖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꿀먹은 버물처럼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밖에 나가서 조금만 싸워주면은 지금 당장 우리 국익에 관련이 돼 있고 우리 국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걸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보면 뭐 전부 편가르게 하고 뭐 개파 만들고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 걸 가지고 그 보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그러면 이 쪽으로 독도의 날 예. 캠페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좀 기대하시나요? 일단은 뭐 이게 우리 땅이다 이렇게 막 무조건 어거지로 우기고 이런 거보다는 네. 제 생각엔 좀 굉장히 냉철하고 논리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정중하게 따질 건 따지고 요구할 건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되고 이게 또 관심이 욱 이렇게 했다가 또 또 사라지고. 냄비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방크 같이 훌륭한 단체들이 쭉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쭉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그 힘을 빌어줘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또 관심이 확 가다가 또 없어지다가 확 가다가 없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좀 이건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캠페인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또 독도의 날인 걸 기념해서 모셨기 때문에 저희는 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 제가 충격적인 거는 이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그래요? 지나가다 애들이 이게 누구니 물어봤더니 뭐 몇 명은 알고 몇 명은 모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아이돌 한류 아이돌 이름들은 줄줄 깨고 있는데 네. 이런 정말 이런 분들이 나중에 방에 이 브로마이드 포스터가 붙어야 되는데. 가수들 포스터 대신에 붙어야 네. 되는 점이 좀 개탄스러워서 제가 이걸 나중에 글자를 지우고 다른 쪽으로도 좀 지금 시리즈를 만들. 앞으로 또 광고 천지시니까 그쪽으로 더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고 열심히 하라는 네, 의도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석 광고연구소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룸 이어지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